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10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인데요. 1,400원대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도 지수 상승에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6포인트가 오른 1029.78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미 FRB의 8천억 달러 추가 금융 지원 방안과 내년 부동산 분양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최대 8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관련 채권도 사들이고 학자금과 신용카드 등의 소비자 대출도 지원키로 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문병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 FRB가 발표한 8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25일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시장 경색 회복을 위해 8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 전면에 나선 것인데요. 어제 발표된 FRB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천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FRB가 정부 보증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 채권 1,000억 달러를 사주고 연방주택대부은행이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모기지 담보부 증권, 즉 MBX를 5천억 달러어치 매입키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 완화를 위해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와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자산 유동화 증권 2천억 달러어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지는 주택시장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금융사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FRB의 이번 대책은 위기의 진원지를 직접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FRB가 주택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FRB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까지 내렸지만 모기지 금리는 6%대를 넘나들며 자금시장 경색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MBS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것은 주택 대출 시장에 자금을 직접 풀어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고 주택 수요를 늘려보겠다는 의지이고요. 개인과 중소기업의 신용 회복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경기 회복의 기반인 소비 진작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런지요? 현재 미국 재무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는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FRB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막고 개인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FRB가 모기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꿈쩍도 하지 않던 모기지 금리가 폭락하며 자금 시장의 훈풍을 예고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0.5%포인트 내리며 5.5%를 기록했고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신용 등급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사흘 연속 상승한 것도 FRB의 대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금융권이 FRB의 이번 조치에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향후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네, 문병도 기자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참 하루하루가 암담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좀 어두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올 연말에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양이 될지도 사실 미지수이고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의 분양 계획도 역시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 시민들 역시 참 심정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윤홍우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사업성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12월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예년보다 훨씬 줄어든 1만 4천여 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양 물량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건설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 악화로 예정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연말이 되면 건설사들은 그해 계획한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막판 밀어내기 분양을 하곤 하는데요. 지난 4년간의 수치를 살펴봐도 올해 12월의 분양 물량은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쇄도하면서 일반 분양 아파트가 77,660가구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곳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건설사들이 도저히 사업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그동안 이제 알짜배기 어떤 분양 물량으로 꼽히던 이제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좀 어두운 이런 시장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솔직히 좀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달에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등 이른바 수도권 주요 요지에서 분양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예상보다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들보다 약 200만 원 정도 가량 싼 가격인데요. 판교 인근의 성남, 분당 등의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 분양가를 주변 집값의 80% 선에 맞추는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싸졌습니다. 이 밖에도 광교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정도의 분양될 예정이라 최근 분양가 시세에 비춰볼 때 크게 높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워낙 위축돼 있어 막상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도 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이후는 좀 어떨까요? 올 연말 분양을 모두 내년으로 미뤘다면은 내년에는 그 밀린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후로 분양을 미룬 건설 업체들 대부분이 현재 내년 사업 계획을 전혀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올해 대규모의 동시 분양이 계획됐던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교화 신도시 등에서의 사업도 모두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업체들도 아직 내년 일정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실패하면 바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보니 아무래도 모두 조심스러운 기색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기만 한 이 분양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 불황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에 이제 즐기려는 그런 마음은 억누를 수가 없나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찾아오면서 스키 리조트 시즌 판매권이 무척이나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스키복이라든가 스키 용품들의 판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소식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스키장들이 이번 시즌에 이 경기 불황의 한파를 비껴가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그 예상이 확실하게 깨졌군요.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스키 리조트들이 올해 시즌권 판매 실적이 예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4% 상승한 약 7,300매의 시즌권을 판매했습니다. 대명 홍천 비발디 파크 역시 07-08 시즌 대비 08-09 시즌권 판매 신장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스키장을 개장한 곤잼 리조트의 선전도 눈에 띄는데요. 곤잼 리조트의 경우 지난 17일 스키 시즌권 2,000매 한정 판매를 개시한 지 7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곤잼 리조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키 리조트들이 시즌이 끝나는 2월까지 판매를 진행하고 12월에서 1월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시즌권 판매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 신장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사실 그 소비 경기가 워낙 위축되고 있는 지금 같은 때 그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키 업종도 예외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 시즌권이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스키 리조트 관계자들이 꼽는 이유는 바로 스키 시즌권을 주로 구입하는 연령대가 20에서 30대, 그중에서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20대 초중반이나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30대 중반 이상의 기혼자들에 비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미혼 직장인들은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도 4, 50만 원 상당의 시즌권 구매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스키 리조트들이 집계한 고객 연령대 분석을 보면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리조트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67%를 차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 불황을 의식한 스키 리조트들이 판매가를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하거나 가격을 낮춘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의 경우에는 11월 판매가 기준으로 지난해 40만 원에 판매했던 시즌권을 올해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평 리조트 역시 11월 기준으로 지난해 43만 원에 판매했던 시즌권을 올해는 39만 원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의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오픈한 스키장들이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16개의 스키장들이 영하권에 접어들기와 무섭게 개장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평창의 보강 휘닉스파크와 용평 리조트, 홍천의 대명 비바디파크,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 등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스키장들이 속속 문을 열었고요. 경기권 스키장들도 20일부터 본격 개장에 나섰습니다. 국내 스키장은 강원도 평창에 지난 75년 문을 연 용평 리조트를 시작으로 1989년까지 양지파인, 베어스타운 등 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들어 대명 비바디파크, 현대성우와 휘닉스파크 등이 스키장을 오픈하면서 10곳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강촌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와 한솔 오크밸리 등이 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스키 산업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선에 새롭게 자리 잡은 오투 리조트와 강남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곤지암 리조트가 12월 중순 스키장을 열면서 스키장의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만 해도 5곳에 달해 오는 2010년께에는 전국적으로 20곳 이상의 스키장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네, 20곳 이상이라면 참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개수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이 스키 리조트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겨울철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키는 국내에서 외환위기 직후까지는 부유층이 즐기는 고급 스포츠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최근에는 급속히 대중화되면서 겨울철 레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도의 스피드와 기술이 요구되는 스노보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스키보드 인구의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스키장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스키보드의 급속한 대중화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시즌에는 244만 명에 불과했던 스키장 고객이 2002년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07년에는 6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8년 시즌의 경우 총 이용객 수가 6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6%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9년 시즌에는 슬로프 이용객 700만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스키 리조트 업계가 지금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천선을 회복했습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6.46포인트 오른 1029.7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9.75포인트 소폭 오른 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투신과 연기금까지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249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이는 이달 들어 최고치입니다. 연기금과 투신은 각각 959억 원, 346억 원 사들였고 개인만이 3,165억 원 차익 실현에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로 2,312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는 8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도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폭등에 따른 경기 매물로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도 장중한 때 천선 밑으로 밀려난 만큼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개최되는 한중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워크숍에서 3국의 통화수합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환율 하락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이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4.2원 내린 147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채권딜러는 내일 발표될 10월 중 국제수지 동향 결과 흑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외국인들의 수매도가 줄어들어 환율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던 금융업종의 반등이 무척이나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날 금융업종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기 급락하며 서름을 곱씹었던 은행업종은 13.88% 거의 가격 제한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외환은행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업종도 10.21% 급등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주가 특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약세에 머무던 금융주가 반등에 성공하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반등의 신호탄인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가 경기나 국내 유동성 리스크로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처럼 당분간 신용 리스크로 과도하게 빠진 업종들의 반등세가 다소 이어지는 가운데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에 대한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 조정을 이끌 정부 기구가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감독원의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을 확대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립해 28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자금을 내부에 쌓아두면서 10대 그룹의 잉여금 규모가 자본금의 8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율이 2000% 이상인 회사도 54개로 작년보다 11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세계 최고 기술의 72.8%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6.8년가량 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이 폐쇄되면 69개 입주 기업은 2천억에서 2,500억 원을 정부에서 보장받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 이 코스피 지수가 10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반등이었습니다.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4일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었습니다. 오늘 장을 먼저 지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6포인트가 상승한 102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가 상승한 29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장을 한번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금융주 상승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FRB가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재 부문에 지원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게 우리 시장에도 그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초가는 9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101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완화되고 개인의 매도가 늘면서 코스피 지수는 996포인트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증가하고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활기를 찾았습니다. 금융주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장 막판 연기금, 투신권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종가는 46포인트가 상승한 102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정규 시장에서 1257억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들이 오늘 2160억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소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만 3100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24원이 하락한 1478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증시가 상승을 한 것을 반영이라 하듯이 오늘 그 장지점장이 이게 양복 윗주머니에 이게 빨간 볼펜이 딱 꽂혀 있는 게 굉장히 일부러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기. 네, 저희가 빨간색을 좋아하고 화살표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더 좋아합니다. 기분 좋은데 계속 꽂고 계신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을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애가 업종별 특징이나 또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눈에 특별히 띄던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승세가 돋보인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이 13%를 업종 전체로 13%를 상승하였고 증권업이 10% 그리고 건설업이 9%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옐로우칩 및 낙폭 과대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행 업종이 13%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신한지주가 상한가에 못 미치는 14%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늘 은행주가 상승을 한 것은 미국에서도 시티은행에 대해서 대규모 구제금융이 투입이 되면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 이상 상승을 이렇게 보였었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 업종이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우리 은행 업종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 그런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상업은행인 시티은행이 구제금융이 투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은행 업종도 거기에 플러스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권업종도 또한 오늘 10%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미래에셋증권이 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융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험업종도 오늘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대해상화재가 11%, 동부화재가 8%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도 오늘 전체적으로 9%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남광토건이 상한가를 보였고, 그다음 현대건설이 14%, 그리고 GS건설이 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GS건설은 크레딧리온의 증권에서 10만 원의 목표가를 36,000원으로 떨어뜨리면서 매도 의견을 내서 어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4만 원대로 회복을 하면서 6% 상승세를 보인 게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가 3%, 삼성전자가 4%, 현대자동차가 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오늘 장에서의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을 쭉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영석 대리님께서 오늘 장의 특징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먼저 간밤의 미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의 미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3분기 GDP가 하향 수정되었고 주택가격지수는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는 등 지표의 악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나마 소비자 신뢰지수의 예상치 상회가 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담스러운 지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 연준의 8천억 달러의 지원책 발표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외인의 현물 매도세의 약화, 파생시장에서의 상방 포지션의 강화, 이러한 재료가 노출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 다우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주지 못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은행 증권을 필두로 하여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지수를 상승 쪽으로 견인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224억을 순매수하며 사흘 만에 사자로 돌아섰으며 기관이 2148억을 순매수, 개인이 3162억을 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곁들여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증시는 시가 대비 크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미증시가 하락할 것에 대비한 선반영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었고, 반대로 미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으므로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1월 한 달간 지지선으로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104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그리고 위쪽 상단에 표시해 놓은 1200포인트 선을 저항선으로 11월 한 달간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4일 전부터 지지선인 1040포인트 선이 깨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요즘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었고 각종 부양책과 구제책에 대한 희망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제 발표된 FRB의 지원책에 대해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추진력을 펼쳐볼 것인가에 대한 희망,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시장의 반등세를 좀 더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1040포인트 선을 강하게 뚫지는 못했지만 (10월 27일) 892.16포인트를 가장 하단으로 하여 3일 전인 11월 21일 약 910포인트 선을 그리고 또 한번 바닥을 찍었으므로 네. 앞으로는 내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1040포인트 선을 지지대로 하고 그리고 1200포인트 선을 저항대로 가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장의 움직임과 그동안의 장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내일 장에서도 좀 강한 어떤 상승세의 움직임을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정리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점장님. 네. 증시가 오늘 올랐는데 내일도 계속 오를까요?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승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를 했던 게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수가 4일 전에 1000포인트를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한 다음에 오늘 다시 1000포인트를 뚫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차트상으로 지금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W자 이중 바닥의 형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합니다. 내일 이후에 그 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최초로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하루에 4천억, 5천억, 11월만 보면은요, 4천억, 5천억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 매도 규모가 1000억대로 감소를 하다가 오늘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1000억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헤지 펀드들의 매도 규모도 피크를 쳤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최근 3일간 보면은 거래가 점증을 하면서 재차 1000포인트에 진입을 함으로써 1000포인트에 대한 1000포인트 지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가담을 했고 개인이 3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혹은 적어도 그 매도에 가담을 하지 않고 기관이 순매수를 지속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 1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1000포인트 이상의 지수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지만 지수대는 장기적인 지수대는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대의 그 박스권 움직임으로 예상을 하고요. 종목으로는 매매 종목으로는 옐로우 칩 및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종목 중에 이러한 관점에서 종목을 그 현대제철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제철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에 관한 의견 한번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제일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일관제철소 건설에 따른 성장성이 예상됩니다.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 일관제철소를 당진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게 국제금융위기로 제철소 투자 관련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시장에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만 자금 조달 계획의 큰 틀이 수정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조달 자금의 대부분이 외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외화 자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장기 조달 자금이므로 단기적인 환율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일관제철소 투자 공정은 건설 공정은 40%에 달하고 2009년 4분기에 완공이 돼서 2010년부터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으로 우량주입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퍼가 4에 불과하고 PBR 또한 0.5에 불과합니다. 2009년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주가 밴드가 퍼는 제가 조금 전에 4라고 말씀드렸는데 2에서 15 사이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PBR 또한 0.2에서 2 사이에 움직였는데 지금 PBR이 0.5배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저점에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또한 차트상으로도 W자형의 쌍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그 포트폴리오 편입의 그 포인트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미국 태평양의 동쪽으로는 미국이 살아남을 거고 태평양의 서쪽으로는 중국이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40조 위안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 SOC나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철강주도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국내외 봉현강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철근 가격도 작년 5월 고점 대비 33%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관 제철소 건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제철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가격대를 보면 오늘 종가가 31,500원으로 끝났습니다만 3만 원대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 손절매 가격을 적용해서 27,0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제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어떤 그 계열사로서 이제 제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국내 최대 그리고 세계 2위 규모의 전기로 철강 생산 업체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신흥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급성장하면서 철강 업종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철강 수요도 함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시장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조선 업종과 함께 철강 업종의 그 주가 조정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신흥 국가들의 어떤 경제 성장은 그전보다 급하게는 아니겠지만 좀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면서 다시 한번 또 철강 업종들에 대한 그런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은 오늘 장 지점장님의 그런 추천 의견을 충분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영석 대리님은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내일 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27일 892포인트를 처음 바닥을 찍었었고, 그리고 사흘 전에 11월 21일에 910포인트 바닥을 찍으면서 앞으로 현재 오늘 장은 약 1030포인트 선에 끝났지만 네. 내일 104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일단 시가에 1040포인트를 뚫고 시작을 하여서 11월 그리고 12월 초반까지는 1200포인트 선에 다시 한번 강하게 저항선을 뚫기 위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영석 대리님은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가져가고 있더니만큼 문영석 대리님의 의견이 꼭 좀 확 맞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를 저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지겠죠?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규성 지점장 그리고 문영석 대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지수 상승의 원인부터 짚어보죠. 예, 아무래도 장중에 나온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중 일간의 통화 수합을 다시 한번 체결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예상되는 금액은 한 800억 달러라고 시장에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금이 만약에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된다면 자금에 대한 그런 숨통이 좀 튀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동안 해외에 계시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금융 위기의 불안을 갖다 잠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대책 갖다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제 관련해서 같이 나온 것이 대우나 건설을 갖다 다시 한번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수혜주들이 같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이제 금리 같은 게 주목할 것이 바로 금융주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주가가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텐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시티은행 지원 방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좀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해당되는 은행주가 상한가 행진을 갖다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같은 금융주의 상승이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갖다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다 마련했고요. 그동안 좀 장중의 패턴을 본다면 전강후 약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의해서 지수가 장 막판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1000포인트를 갖다 상회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수 흐름이 이제는 좀 상승의 흐름으로 올라탔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의 의견이 좀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조급한 생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조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수급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프로그램 역시도 순매수 전향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팔고 있지만 그렇게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수급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좀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공상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사실 미미한 변화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같은 경우 은행주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기관이나 개인의 매수에 의한 것입니다. 외국인은 사실 팔고 있었습니다. 네. 즉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이 사실 금융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 좀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은 금융주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달러 대비 신흥 아시아 통화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한국의 원화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원화 가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원화 가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됩니다. 즉 원달러 가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금 1,500원 선까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향후에 이런 급등세,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선 재고의 증가 폭이 좀 개선돼야 됩니다. 최근에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단가를 낮추더라도 제대로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고가 좀 감소해야 되는 그런 폭이 나타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이제 금융사의 지원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확대가 사실상 제조업체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러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과 함께 엔고 현상도 좀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인 스탠스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즉 엔화를 갖다 빌려서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되갚는 그런 현상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스탠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달러 대비 신흥아시아 통화의 하락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 좀 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개선을 위해서 재고 증가세도 함께 꺾여야 되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엔고 현상의 진정, 이 네 가지 요소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은행주를 팔고 또 IT주를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달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사실상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은 팔았습니다. 사실 은행권이 최근에 이제 자금원도 좀 많이 마련을 했고 정부에서도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갖다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갖다 펼치고 있는데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 같은 경우 은행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가워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PF라든가 가계대출 그리고 외환 채권과 관련돼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을 갖다 확보하지 못했다 또는 부실 자산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향후에 은행주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펀더멘탈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4%대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과 그리고 수신 사이의 금리에서 나오는 수수료, 이자 수익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즉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부실 자산이 확대됐을 때는 아무래도 펀더멘탈 개선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은행보다 이제 외국인이 좀 집중했던 업종은 IT 업종입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상승폭은 크지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상반된 의견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게 IT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은행주보다 먼저 하락세를 갖다 기록했습니다. 많이 하락한 포득도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좀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라든가 재고 동향을 봤을 때 사실상 펀더멘탈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소지도 좀 내비쳐지기 때문에 2009년을 대비해 놓고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미미한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는 구간이지 기술적인 반등도 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로 반전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적인 매매에 좀 국한될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아직 추세가 반전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주는 좀 시세가 좀 날 수는 있지만요.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 유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견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무척이나 커지고요. 그리고 하루 앞도 참 내다보기가 힘든 이런 변동성 심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주식 문화가 그 전에 단타성도 물론 강했었지만 갈수록 더 단타 위주로 보다 더 좀 심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투자 자세는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큰 폭으로 진폭시키는데 하나의 더 그 가중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올바르고 좀 꾸준한 그런 주식 투자 문화가 아무래도 선진국의 주식 투자 문화로 꼽히는데요. 자, 우리 역시 그런 문화도 함께 좀 밸런스를 갖는 그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